자, 2차 시는 이제 사회 실제론의 구조기능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이제 갈등주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요 갈등주의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적 갈등론 이렇게 해서 뭐 루이스 코저 뭐 이렇게 이제 뭐 소개도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마르크스, 뭐 마르크스도 괜찮고 막스도 상관없습니다. 막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는 그런 이제 관점, 그래서 2차시 갈등주의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 갈등주의는 구조기능주의처럼 내가 못 사는 거는 나태와 게으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없는데 나는 일은 하고 싶어.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뭐 급여 생활을 못 하는데 이게 왜 내 탓이냐 이거예요. 사회가 나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내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기능주의하고 정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사회 구조가 잘못돼 있어. 사회 제도가 잘못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구조기능주의는 개인의 나태와 뭐 게으름이니까 의식을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의식을 개선시켜 개개인의 뭐 심리 상담을 통해서 뭐 의식을 뭐 나태한 정신을 뭐 근면 정신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갖는 거고 이것이 뭐 사회화 시키는 거죠. 활동주의는 지금 봤듯이 여러분 뭐 사회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있게끔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갈등주의가 보는 빈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나라는 자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다. 이건 뭐 이구동성으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지금 뭐 그죠? 21년 불과 20년 전에 90년도에 그 청계천에서 이 노동하는 청년이 그죠? 낮에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인문과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아주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이 공부하기가 가장 쉬워요. 낮에는 일하면서 그 공부하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얘기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 어렵죠. 그렇죠? 뭐 영국을 봐도 뭐 수석 판사 중 뭐 71% 설명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를 바로 봅시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 우리가 뭐 스카이라고 뭐 칠 때 그렇죠? 어찌 됐든 뭐 스카이를 할 때 재학생 70%가 금수저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세습 공화국. 이건 뭐 내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부모가 흑수저면 자식도 흑수저. 이제 사회적 교육으로서 사회적 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기능주의도 교육이 사회 이동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 이동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기능주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 나라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잘못이라는 얘기죠. 제가 2주 전에
저 스크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게을러서 저 좀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말로 소개하겠습니다. 원주에 하는 여학생이 대치동에 좀 학원가를 다니고 싶어서 방학 중에 올라와가지고 계산을 했대요. 보니까 뭐 월 500만 원이다.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기사화된 거예요. 저 인터넷 기사에서 봤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원주 학생이에요. 500만 원이 든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우리 아버지 월급으로 내가 500만 원을 갖고 이 뭐야 대치동에서 학원 교육을 못 받는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주로 이제 왔다는 그 기사 슬픈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사교육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 제도가 잘못된. 당연히 갈등주의 분들은 아니 지금 사교육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대치동의 사교육 그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사회 이동이 되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사회 통합을 배우는데 사회 통합에서 보통 세 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이동이 있어요. 사회 이동이 원활한 사회가 돼야만이 사회가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하지 않다 그러면 사회가 분열돼요. 지금 저희 나라가 뭐 통합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죠. 분열된 사회죠. 서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전 투구. 너무 좀 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이전 투구. 뭐 여러분들만 뭐 봅시다. 뭐 뭐 교통사고 났어요. 툭툭 털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다 입원하죠. 응?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이게 이전 투구 사회지 뭐 이전 투구 사회가 따로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안 아프면은 그냥 치료만 하면 되는데 입원해가지고 그래야만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뭐 이전 투구 사회지. 이게 분열된 사회입니다. 이게 뭐 분열된 사회가 뭡니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사회가 통합 사회인데 약점을 확대시켜가지고 나한테 이익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 교통사고, 보험금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분열된 사회죠. 이게 분열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분열된 사회의 큰 책임은 사회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교육 제도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 어떤 분이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사교육 제도를 다 안 하면 되지. 그걸 국가에서 왜 하게 만든자 이거예요. 정말 뭐 단순 무식하다고 이제 그 답은 단순 무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까지 그분이 설명하면서 다들 안 하기로 약속하면 되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철수의 엄마가 어? 영희의 엄마가 제가 뭐 뒤에서 가해를 받지 않을까 서로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게임 이론입니다. 제수의 딜레마에서 설명하면서 게임 이론이 제수의 그래서 이것이 다 한꺼번에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던 자 이 갈등주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떨까 염세적이라 그럴까 이 현대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참 염세적으로 만들어요. 염세적으로 만들고 뭐 클리니컬하게 또 사람을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뭐 워낙 시스템이 지금 뭐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강의가 조금 연쇄적으로 많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이 갈등주의는 사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럼 당연히 사교육 제도를 없애야지.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다른 애들은 과외를 해.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게. 학원도 많은 난 도시에 살고 있고
학원도 없는 나는 시골에 사는 사람. 내가 어떻게 도시에 살면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게. 당연히 이길 수 없죠. 어? 게임이 안 되죠. 육상 선수 치고는 육상 선수하고 일반 그냥 우리 같은 사람하고 100m 경주 달리기하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갈등주의는 이런 사교육제도 없애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사회 구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스 위주로서 이 사회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막스는 제가 구조기능주의 하면서 설명을 안 들었지만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우리 대학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인과적인 설명으로서 사회를 설명, 원인과 결과, 그죠?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이분은 변증법적, 그 다음에 유물론적으로 이제 사회를 설명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이 막스는 우리가 이제 자본론이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3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워낙 난해한 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독일에서 계속 이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이분은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몰락과 더불어서 막스는 이제 우리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막스를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로 저런 사람 저 말이란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막스는 공산주의 경제하고 몰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스의 경제는 도리어 이 막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막스 이즈 백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앞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이후에 어떠한 지배적인 그 패러다임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이즈 백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막스의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막스의 경제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라는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막스의 경제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국가예요. 현존하고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삼국 복지국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지국가. 자, 우리 아파트값, 전세값 아주 맨날 하루하루 난리죠. 예? 영끌공화국, 영혼을 몰아서.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인구 차이도 있고 땅에 대한 인구 밀도의 차이도 있지만 스칸디아 상국은요 전세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50% 주세요. 이렇게 못 올려요. 국가에서 매년 지역별 전세값 상승률을 다 고정시켜요. 여기는 1%, 저기는 2%. 예? 매년 그걸 다 규율적으로 정해요. 이 이상은 못 받아요. 이게 바로 막스의 경제입니다. 막스는 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원래 분배를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이 분배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수단과 목적에 의해서 효용성만 따지는 것이 시장 경제에 등장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시장의 기능이 분배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분배의 기능, 호혜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물물 교환이 호혜성 아닙니까? 예? 뭐 물물 교환하면서 생선도 먹고 저쪽은 나물도 먹고 이 호혜성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전 투구의 시장은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3,000%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계획 경제 그죠?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죠. 그래서 계획 경제를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고 이분이 왜 또 이렇게 그 천재성을 발휘했을까?
이 자본주의 경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배우면서 사주죠. 사주의 자유주의를 배우면서 아담 스미스가 나와요. 아담 스미스가 보는 경제는 가진 자의 관점에서 경제를 보고, 이분이 왜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두 분의 차이예요. 아담 스미스는 가진 자의 철학, 그러니까 자본가의 입장에서 경제를 그린 거고, 이분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보는 거죠. 어떤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입장에서 경제를 보니까 생산성, 그때는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을 하려면 분업해야 된다. 아담 스미스, 이 분업은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핀 공장에 방문하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 1인이 분업하기 전까지는 200개 만들었대요. 분업했더니 2만 개가 됐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과장되는, 이게 분업에 강조해야 되는 거고, 노동자의 노동은 트러블이다. 그냥 뭐 짜증난다 이렇게 봐요. 노동자가 하는 노동은 트러블, 토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요. 노동자의 개념이. 막스는 왜 가진 자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보냐면, 노동자의 노동은 생명력을 부여하는 능력이다 그거예요. 트러블과 토일이 아니라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게. 이 사람은 왜 부르냐? 자, 학생들, 밀가루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밀가루는 못 먹죠. 노동자들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이 돼가지고 우리가 빵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동자의 노동력은 밀가루한테 생명력을 부여해가지고 빵을 먹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노동자의 노동이 왜 트러블이고 터일이냐 이게요.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고귀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정반대의 입장으로 정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삼초보를 많이 빠졌는데 그만합시다. 어찌됐든 막스는 이제 정치 경제학 비판에서, 야, 구조기능주의야, 사회는 시스템이 아니야. 니네들이 얘기한 처럼 뭐 인간 몸을 빗대서 생물 유기체에 빗대서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는 시스템이 아니야. 사회는 구성되는 소셜 포메이션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기능주의는 시스템이다. 막스는 아니야, 소셜 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토대와 상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토대와 상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뭐 하부 구조를 토대로 아예 뭐 합시다. 여러분들 뭐 하부 구조도 괜찮고, 뭐 엄격하게 얘기하기에는 뭐 베이스먼트죠. 토대가 뭐 저기 맞는 얘기인데, 뭐 하부 구조나 토대나 뭐 비슷하니까 그냥 뭐 하부 구조. 그래서 사회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토대는 뭐냐? 간단해요. 생산 양식이다. 봉건주의적 생산 양식,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CMP, 그러니까 Capital Mode of Production,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맞게끔 상부 구조가 다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상부 구조가 다 결정난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왜 종교가 없냐? 자,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정치, 사회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다 이게 상부 구조예요. 토대가 생산 양식이고, 경제라고 봅시다. 그냥 우리가 뭐 교양 수준에서 뭐 경제라고 봅시다. 경제를 제외한 모든 것이 상부 구조예요. 그래서 이분은 토대 결정론자예요. 그 토대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쉬운 얘기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에 맞게끔, 토대 결정론이죠. 상부 구조가 다 거기에 맞게끔 변화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막스의 동료인 엥겔스죠. 엥겔스를 소개하면서 구교와 신교를 구분했죠. 배우셨죠. 자,
구교는 여성을 어떻게 봤어요? 피해야 할 대상으로 봤죠. 악마의 화신, 이부, 응? 남자를 속여가지고 신라건에 떨어뜨린 존재로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나시죠? 신부님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여성은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신교 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켈빙파가 감리교고, 켈빙파가 장로교고, 루터파가 이제 감리교입니다. 신교 오면서 여성이 180도로 바뀌죠. 여성은 도덕의 수호자다. 세상 물정 모르고 아주 꽃다같이 백치미인. 제가 설명했죠. 180도로 바뀌어요. 아니 악마의 하신에서 엥겔스가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 아니 어떻게 악마의 하신에서 갑자기 여성을 백치 도덕의 수호자로 변화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토대 결정론. 중세 봉건적 생산 양식에서는 여성을 그렇게 봤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족을 배울 텐데, 자본주의의 기초는 가족제도와 같이 가요. 가족제도. 이 가족이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혈연 중심의 가족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있지 않았죠. 저 설명드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연대성이 없죠. 다산이라 그랬죠. 기억해 보세요. 흥분의 가족인데 조그만 땅덩어리 받아서 흥부가 어떻게 살아요? 다 흩어져요. 큰아들, 애를 키울 수 있는 큰딸, 그다음에 노동할 수 있는 큰아들. 그 밑에 셋째, 넷째 애들은 다 양반으로 팔려 나가죠. 그죠? 머슴살이 하러 가죠.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구 중심이에요. 거기는요. 가구 중심.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자본주의의 기초예요. 그래서 가족 제도를 유지 강화시키고자 여성을 180도로 변화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맞게끔 종교도 변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종교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포에르바의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교수님 종교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북한에서 종교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생산 양식에 의해서 한마디로 변하는 데니까 북한 백해무익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막스도 얘기했고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어찌됐든 이렇게 토대 결정론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이야 네오 막시즘을 지나서 이제 포스트 막시즘이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토대가 잠깐만 모든 걸 다 결정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합니까?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맞게끔 대기업 위주의 정치를 합니까? 아니죠. 노동자 편에도 쓰죠, 정치가. 그래서 상대적 자율성, 토대 결정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도 갖고 있다. 이 상부 구조도 이게 이제 네오 막시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포스트 막시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은 이분은 생산 양식에 의해서 사회를 설명하고 있고, 자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 그죠?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노예제 사회니까 주인과 노예. 중세 봉건 사회는 영주와 농노.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생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고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생산 수단은 뭐냐? 그죠? 생산 수단은 기계나 설비, 토지나 원자재를 가진 것이 이제 생산 수단이고, 이 생산 수단에 의해서 노동자의 노동이 가미하면서 생산력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토대 결정론, 그건 뭐 생산력과 생산 관계, 여러분들이 어, 그, 요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버뜩 보면, 자, 생산 양식은 경제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관념론이에요? 생산 양식은. 다. 그래서 뭐예요? 역사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역사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이었는데, 그러니까 결정론이라는 얘기예요. 결정론.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고 결정을 해놓고 자본주의 사회를 보니까 가치가 관련이 돼 있죠. 저 사회로 가니까 이 사회가 나쁜 거를 막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분이 설명하는 이 뭐 노동이나 상품의 관계 우리가 7주 때 배웁니다. 7주 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어떻게 되고 있고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팔려가는 과정, 그 관계 7주 때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잘 알겠지만 뭐 가치가 관련이 됐어도 자본주의 사회의 그 문제점은 뭐 적나라하게 또 직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이제 결정론을 우리가 역사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이게 역사주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는 힘이 바로 물질에 의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물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반합이죠. 그죠? 정반합. 저가 좀 변증법을 좀 설명을 합시다. 아까는 사회를 설명하면서 구조기능주의는 좀 인간론 쪽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논리학에서는 또 뭐 인간론과 변증법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논리학에서는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변증법과 유물론이 이 사람의 사회를 설명하는 논입니다. 자 먼저 변증 뭐 유물론을 합시다. 간단하니까 물질에 의해서 이 사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배우자를 이제 선택하겠죠. 그렇죠? 물론 두 개를 다 보면서 선택을 하겠지만 물질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직업이 뭐예요? 뭐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점으로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유물론이죠. 물질적으로 보니까. 에이, 좀 직업은 낮아도 그 뭐 댐댐이, 그죠? 인성이 좋아. 이것을 보면은 관념론이죠. 그죠? 관념론. 어, 저가 이제 거의 뭐 나이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관념론이 난 것 같아. 관념. 물질은 그냥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인성이 잘못되면은 돈이 암만 많아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질보다는 좀 관념론이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자 변증법 변증법은 정과 반과 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과성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요. 변증법은 정과 반인데 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 속에 반이 벌써 있다는 얘기죠. 정 속에 반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미아리 그 지구를 정화하면서 원인이 돼가지고 미아리 정화가 원인이 돼가지고 매춘이 확산되는 결과 역기등이 나왔다. 원인과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과론이죠. 자, 변증법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지금 마땅하게 생각나는 게 정의
반이 품은 거.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뭐라 그럴까? 저가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좀 예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 뭐, 간단, 좀 어렵게, 간단히 얘기하면, 봉건주의적 생산 양식의 안에서 바로 반대가 되는 자본주의가 잉태했다는 얘기죠. 잉태해가지고, 봉건주의적 생산 양식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정과 반이 돼가지고, 그쵸? 정과 반이 돼가지고, 새로운 자본주의 양식의 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정반 합입니다. 또 합은 또 정이 되고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설명으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뉴턴의 만류 인력으로는요, 수송이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수송이죠. 수송의 궤적을 설명을 못해요. 뉴턴의 만력 인력으로서는. 그러니까 뉴턴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별의 움직임을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뭐 해왕성도 설명이 되고 뭐 천왕성도 설명이 되는데 수성은 설명이 못해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서 수성의 움직임을 뉴턴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어떻게 되는 게요? 잘못된 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뉴턴의 수성의 궤적은 수성의 운동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견되면서부터 수성의 궤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뭐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뭐 이거 뭐 하나는 양자역학이고 하나는 뭐 만류 인력의 법칙이니까 뭐 교수님이 정반합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뭐 얘기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반의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서 사회가 변화되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제 빛보다 빠른 물질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뭐 제모라고 해가지고 뭐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건 뭐 잘못된 뭐 알고리즘 때문에 뭐 잘못된 알고리즘 때문에 이건 뭐 허위다 이렇게 나왔는데 빛보다 빠른 물질이 나오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또 뉴턴의 만류인력처럼 한쪽으로 쓱 가고 새로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할 때만. 왜? 빛보다 빠른 물질은 빛이 이 세상에 가장 빛의 이제 파동설, 입자설과 파동설을 아인슈타인이 다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빛의 그러니까 뉴턴은 그 빛의 입자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죠? 르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빛의 파동설, 아인슈타인 두 개를 다 섞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반으로 사회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공산사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를 간다. 이게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변증법은 그 주제의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과론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내포하고 있다. 자, 자, 그러면은 물질에 의해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통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 이동성, 사회적 포용, 그다음에 사회 자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사회 자본은 신뢰가 이제 가장 중요시 되면서 사회 자본이라는 건 소셜 네트워크예요.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자, 대한민국 사회는 결석형의 연결망의 집단이 있고 연계형의 연결망의 집단이 있어요.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건강한 사회예요. 적절하게 섞여. 결석형 연결망도 있어야 되고 연계형 연결망 이 어떤 집단이 조직이나 적절하게 섞어야만이 뭐 한 5대5, 4대6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섞이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회예요. 자, 결석형 사회는 여러분들이 뭐 작년인가 봤던 의사 집단, 의사 조직형 이게 아직 결석형이에요. 동질성에 근거하죠. 그렇죠? 의사라는 동질성에 근거하면서 본인의 이익에 충실한 집단이죠. 이익 집단이죠. 뭐 여러분들 배웠던 이익 집단. 상당히 폐쇄적이고 외부 배타적이죠. 왜? 의사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동아리.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무슨 한 과만 돼. 이게 아니죠. 동아리는. A과, B과, C과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질성에 근거하죠. 이질성에 근거하죠. 그 연계형은 이질성에 근거하고 이분들은 공익에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사회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아리 이런 이질성에 근거한 연계형의 동아리 같은 이 집단들은 의사의 자기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 집단보다는 포괄적 이익, 공익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나라가 왜 시끄럽냐? 이놈의 연계형 사회적 연결만이 점점점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결속형 이입 집단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노조 뭐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아직 연계형 사회지만 뭐 공익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연결망은 점점점 줄어지고 이익만 생각하는 본인의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결석형 집단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갈등주의 개념에서. 그러면은 자 물질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연계형이 자꾸만 안 생기고 결석형만 생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단히 해보세요. 동아리를 하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내가 뭐 봉사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시간이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취미를 생활을 합니까? 저도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시간이 없냐 이거예요. 이제 봅시다. 이 갈등주의 사람들이 분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는 이유는 긴 노동 시간이다. 그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뭐 8시간 근무가 뭐 10시간 근무가 되고 이 긴 노동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부동산 문제. 대부분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 비싸니까. 다 외곽지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에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통근시간이 1이라는데 멕시코가 1입니다. 좀 변했습니다. 그냥 통근시간 뭐 우리가 1이라고 합시다. 통근시간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오르려니까 통근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통근시간이 길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연계형 사회자본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물질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회의 연계형 사회자본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서 보는 것이 바로 갈등주의적 사회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그 파슨스가 봤던 가족이죠. 이건 뭐 자연 진화적이죠. 자연 지작,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가족은. 그 남자는 뭐 도구적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표출적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보는데, 자, 갈등주의에서 보는 이제 특히 이제 엥겔스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막스는 그때 뭐 상품에 관심만 있었고, 여성의 개념에서 좀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요 여성적인 가족제도 이런 거 다 엥겔스의 이제 관점인데, 이분은 뭐냐? 이제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원시 공산 사회를 야만, 미개, 문명으로 나눠요. 간단히 봅시다. 뭐 야만, 미개, 문명으로 나누는데, 야만과 미개의 차이는 불의 발견이고, 미개 시대와 문명 시대 차이는 바로 가축의 사육화다. 이거 사육화. 그러면 농경 시대가 벌어지는 것이 원시 공산 사회의 그 미개 시대와 문명 시대의 차이, 그 과도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화하면서 농사를 짓기 쉽게 했던 얘기예요. 계속 유목민처럼 떠돌아 다니다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농경 시대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문명 시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집에서 쓰던 것 이상으로 잉여 생산이 나왔다는 얘기죠. 잉여 생산이 나왔다. 잉여 생산이 나왔다. 그래서 이분 이제 엥겔스도 여기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남자 역할로 보았어요. 남자 역할로 봤고, 여자 역할은 수렵 채집, 그죠? 수렵 채집. 그러니까 여성은 수렵 채집으로서 모계사회로 봤고, 가축의 사육화를 남성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건 설명을 못하는 거죠. 다시 생물학적 요인으로 빠지는 위험성이 있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골이 아프고, 그냥 뭐 그렇구나 생각해 봅시다. 어찌됐든 잉여 생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사유재산이 생긴 거죠. 사유재산이 생겼으니까 예전엔 내가 쓰고 다 뭐 없어졌는데, 이제는 사유재산이 생겼다는 얘기죠. 내가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 사유재산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잉겔스가 그런가? 그러면은 이걸 내 자식한테 주고 싶냐? 다른 사람한테 마누라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낳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냐?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당연히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을 가둬두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남자하고 못 만나게끔. 이게 바로 가족제도의 탄생의 기원으로 보는 거예요. 엥겔스는. 그래서 가족제도라는 것은 뭐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유재산제도 때문에 가족제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사유재산이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성을 가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제도가 생겼다고 엥겔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족제도의 탄생부터 이렇게 그 가족 그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가 이렇게 달리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자 어찌 되었든 뭐 사회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그 개인의 문제, 저는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개인의 문제냐, 사회 구조의 문제냐. 사회 구조의 문제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 할러데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생각하셔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이데올로기를 보는데 상당히 이제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사주죠. 사주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하고 자유주의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또 사회를 좀 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좀 그
뭐랄까 관점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뭐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뭐 문재인 정부는 조금 사회주의적 지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 다음 시간에서 또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